저는 현재 청주에 거주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하면 효자 노릇하려 한다는 말 말입니다. 저는 저런 일이 그저 남일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있는 여자라고 스스로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발 뒤꿈치에 달려 있었지 뭡니까? 네, 저는 자기 식구들만 감싸고 도는 찌질한 놈과 이혼을 하고 돌아온 돌싱입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제가 어떤 인간과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어땠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취업했어요. 영업직 특성상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물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맥도 넓어지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른이 된 것만 같아 그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제약회사의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장소에서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레 정분이 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어느 순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식장에 들어서 있었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여보, 나 임신이래.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6주차라고 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축하할 일인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예상보다 너무 빨리 가져서 반갑지 않은 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그 사이에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하는 업무에 있어서 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때였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니라고는 못해. 더군다나 나는 일 계속하고 싶은데 산부인과에서는 조산기가 있다고 해서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거든. 고민 중이야. 당분간이라도 계속 다닐지 말지. 당신도 알잖아. 나 이제 조금 내 능력 인정받아서 여기저기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면 보나마나 나 완전 내동댕이 쳐질 게 뻔한데. 아, 복잡하다. 그럼 이참에 그만둬야지. 그러다 아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당장 이번 달까지만 마무리하고 회사 정리해야겠네. 아기 때문인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아이의 걱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입장에서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이나 기분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 것 같은 남편에게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남자는 나를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걸까? 저런 생각도 격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조산기가 있다는 산부인과 선생님의 말에 욕심내어 계속 일을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임신 소식을 말하고 이번 달까지 마무리한 후에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그만두면서 걱정이 덜했던 건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 않아서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면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 저도 휴식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행히도 제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예정일을 꽉 채워서 예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를 보니 제 일을 포기하고 아이에게 정성을 쏟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엄마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나 혼자 먹고 살자고 이렇게 일하는 거야? 내가 나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일 안 했어. 당신이랑 애 생각해서 일하는 거지. 접대도 다 업무 연장선인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왜 이래? 조금만 이해해줘, 어? 하지만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저희 두 부부는 현실 육아에 부딪혀야만 했죠. 일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스트레스와
집과 아이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갑갑함이 저의 온몸과 정신을 누르며 심각한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허구한 날 접대다 뭐다 늦게 들어오고 말도 안 통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 있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당신도 일하고 와서 힘든 건 알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하다못해 밥 먹고 자기 그릇이라도 설거지 좀 해줘.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겠냐? 너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애 키우는 것뿐이잖아.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도맡아서 해야지. 술자리도 엄연한 직장 생활이라는 거 몰라? 너도 일해봐서 알잖아. 하긴 지금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금방 잊어버렸겠지 뭐. 내가 집에서 논다고? 지금 그 말 나한테 진심으로 한 말이야? 아이는 나 혼자 키워?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다는데 나 지금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애만 아니면 당신처럼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직장 생활하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나를 좀 봐. 내 꼴을 좀 보라고.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할 거야? 남들 다 이렇게 산다고. 당신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왜 너 혼자 유난이냐고. 전 그렇게 힘들면 장모님한테 봐달라고 해. 아님 우리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하던가. 그런데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넌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없나 보다, 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애 아빠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말대로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없었으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어.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이러는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아빠로서 하는 일이 뭔데?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잠만 자다가 나가는 게 아빠가 아이에게 해줄 일이야? 나는 돈을 벌잖아. 너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불만이 이렇게 많으면 어쩌자는 건지.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할 수 없어. 고맙게 생각해, 이 사람아.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흘러갔고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말들이 오고 갈 뿐이었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남편에게 더 이상 이런 대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도움을 구하기로 했고 친정엄마에게 연락하여 당분간 저희 집에서 아이를 조금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 사실을 안 남편은 퇴근 후 노발대발하며 저한테 쏘아붙였습니다.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당신, 장모님을 아예 우리 집으로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내 말은 장모님 집으로 가서 애를 맡기라는 거였어. 아님 장모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내가 당신 상황 고려해줘야 하니? 그럼 내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밥 차릴 거 다 차리면서 집안일 할 건 다 하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무슨 수로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니?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있어 없어? 도움 구해서 아이 같이 키우라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왜 이러는 건데? 와, 진짜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다. 그럼 그냥 가까이에서 우리 엄마한테 맡기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엄마랑 같이 애 보면 되잖아.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했다는 거 그거 당신이 나한테 말했어. 그런 분한테 애 맡기면 무슨 말을 하시겠니? 그리고 지금 아가씨 결혼 준비 때문에 어머니도 집에 잘 안 계시고 늦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머니랑 아가씨 눈치 보여서 애를 맡길 수나 있겠어? 야, 엄마랑 내 동생이 남이야? 그럼 너도 애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집에 와서는 네가 도움받고 그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난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엄마랑 동생같이 착한 사람들 얻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당신도 살갑게 다가가서 애교도 좀 부려봐. 늘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소영이도 너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 뒤를 따라다니며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도우라고 하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불편한 것도 싫고 실실거리며 어머님과 시누이 비위까지 맞추는 것도 하기 싫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최대한 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요즘 들어서 남편의 시댁 사랑과 걱정, 친정하고의 은근한 차별까지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하기 싫을 만큼 시댁 식구들이 점점 불편하고 보기 싫어졌죠. 자기 와이프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롯이 시댁 위주로만 생각하는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막막해지면서 우울증 증세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친정엄마에게 몽땅 털어놓고 울고 싶었지만 장녀인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엄마가 슬퍼하실 생각에 그저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엄마 왔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어? 평소에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던 녀석이 전화까지 와서 걱정했다. 이번 주 동안은 푹 쉬어라. 엄마가 잘 봐줄게. 아이고, 얼굴 상한 거 좀 봐. 너 잠은 잘 자는 거야? 박서방이 많이 안 도와주니?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도 말 좀 잘해서 한두 시간이라도 봐달라고 해봐, 어? 그럼 엄마도 별 걱정을 다 해. 그 사람 방금까지도 애보다가 나갔어. 걱정하지 마. 그냥 이 핑계 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다행이고 난 또 네가 하도 얼굴이 어두워서 박서방하고 사이도 안 좋은 줄 알고 그랬지. 너한테 잘해주고 가정에 충실하면 그게 좋은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너도 박서방한테 잘해줘. 알았네요. 그나저나 수연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걔는 뭐가 바쁘다고 누나가 하는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데? 요즘 뭐 일 바쁘대? 일만 바쁜 게 아니야. 수연이 장가가게 생겼어. 지난주에 이쁜 여자친구 데려와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줬어. 결혼할 사이라고 말이야. 여자친구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여자는 중학교 선생님이래. 참하고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더라고. 사진 보여줄게. 어릴 적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빠 때문에 비뚤어진 남동생과 남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 그 사이에서 항상 밝게 중간 역할을 해줘야 했던 저와 가족은 청소년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몇 배의 고생을 하며 우리 두 남매를 키우신 엄마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반항을 했지만 엄마를 생각해 곧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 결과 자신도 학교 선생님이 되어 같은 직종의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동생이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지만 곧바로 눈에 밟혀 마음을 무겁게 한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년이면 수연이도 장가가고 엄마 혼자 남겠네? 엄마도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고 그래. 앞으로 살 일도 많은데 혼자서 외롭게 어떻게 살려고. 나는 됐어. 너희 둘 다 시집장가 가서 잘 살아주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양가 집안에서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우리 딸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애는 엄마가 보고 있을게.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 때문인지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땐 밖은 이미 어두웠고 거실에서는 딸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나가보니 울고 있는 제 딸을 달래며 엄마가 혼자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뭐야. 엄마 나 깨우지. 왜 혼자서 그러고 계세요. 박서방은 아직도 안 왔고? 8시가 넘었는데. 엄마, 애기 얼른 나한테 줘. 어깨 아팠겠네. 너 오랜만에 자는데 자는 김에 푹 자라고 안 깨웠지. 박서방은 방금 옷만 갈아입고 약속 있다면서 다시 나가더라고. 그래서 혼자 간단하게 라면이나 먹고 치우려고 했지. 너는 배 안 고프니? 그냥 나갔다고? 아니, 이 인간이 진짜... 그러지 말어.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 나도 박서방 왔길래 너 깨워서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번 주는 약속 때문에 계속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던데 알고 있었니?
니들 사이 좋은 거 맞는 거지? 없는 약속까지 만들어서 아예 저녁엔 집에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남편의 행동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하다고 해도 혼자서 자기 딸을 보고 있는 장모님을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혼자 나가버린 행동은 저로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듣지 못하도록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들어왔다면서 엄마 혼자 힘들게 지희 보고 있는데 당신은 약속 있다고 홀랑 나가버렸더라? 엄마는 혼자 지희 보면서 불어터진 컵라면 드시게 하고 당신은 어디서 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장모님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엄마 집에 와 있어. 이번 주는 여기서 계속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나도 이러는 거 쉬운 줄 알아?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진짜 이기적이다. 아무튼 장모님한테는 알아서 잘 둘러대든가. 나 피곤하면 여기서 자고 다음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시댁만 가족이고 친정은 남이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 우리 엄마 생각은 안 해?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못됐니? 남편은 제가 울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매정하게 끊어냈습니다. 저는 계속 흐느끼며 제 딸을 안고 울었죠. 남몰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엄마는 다음날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딸을 잘 부탁한다며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다 보여놓고서는 어떤 딸이 마음 편하게 다시 살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서는 동네를 계속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과의 이혼을 시작으로 해서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어 저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내 품에 안겨 자고 있는 불쌍한 제 딸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이혼보다는 남편을 옆에 두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편이 딸에게는 훨씬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자. 나 너무 힘들지만 지희 잘 키워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시간 있을 때마다 나를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어. 지희를 위해서라도 우리 잘 지내보자.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한테 서운한 거 정말 많아. 내가 지금까지 아예 안 도와주진 않았잖아. 그리고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댁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혼자 그렇게 애쓰고 그래? 장모님도 피곤하실 테고. 그냥 당신이 우리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안 돼? 당신이 자꾸 어렵다고 피하니까 엄마랑 동생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과의 대화 이후 더 이상 친정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계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쓸 돈과 시댁에 쓸 돈을 철저하게 똑같이 나눴고 그동안에 남편이 시댁에 줬던 돈을 하나씩 살펴보며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려고 했죠. 시댁에는 생일이나 명절은 물론이고 그 밖에 이유 없이 달달이 50만 원이나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지만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남편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은 신경을 안 쓰고 알고서도 말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용돈을 줄 거면 시댁하고 친정에 똑같이 주고 안 줄 거면 둘 다 똑같이 주지 않기로 하자. 알겠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그걸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내가 번 돈을 우리 가족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아니고 오면 너도 일해서 돈 벌고 친정한테 용돈 많이 드리면 되잖아. 내 말이 틀려? 또다시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기 시작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똑같은 말의 향연이었죠. 지금 지희 때문에 일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몰라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껴야 한다고.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닌 거 당신도 다 알잖아. 몰라,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돈 버는 건 나야. 내가 벌어서 누구한테 쓰든지 그건 네가 신경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번에 내 동생 결혼할 때 보태 쓰라고 1,000만 원 입금시켰다. 당신 허락 구할 필요 없어서 말 안 하고 그냥 보냈어. 1,000만 원? 당신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 사정에 1,000만 원은 너무 크다고. 당신 지희 생각도 안 해? 당장 애한테 들어갈 돈도 산더미인데 그 큰 돈을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보냈다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야. 동생이 시집 가는데 오빠가 이 정도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소리 지를 줄 알고 미리 보낸 거야. 시댁에 매달 용돈 드렸던 건 네 말대로 반반 나눠서 친정으로 보내던지. 그거 양보할 테니까 내 동생한테 인색하는 모습 좀 보이지 마라. 추해 보인다 당신. 누가 아가씨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래?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하는 거 무리라니까. 그리고 당신 말로 사람 상처받게 한다. 시댁 용돈 반으로 나눠주면서 양보한다고? 당신 말 조심해.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신은 돈 받으려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말은 들어야지. 그게 싫으면 일을 해, 일을. 일해서 네 동생 돈도 많이 챙겨주고 장모님 돈도 많이 챙겨드려. 알겠어? 글을 쓰는 지금도 당시에 그 인간이 제게 했던 말이 그대로 떠올라 치가 떨려옵니다. 저도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는데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저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눈치가 보이든 말든 시댁에 애를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제 딸이 커가는 동안 회사 경력이 단절된 저를 받아주는 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일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 결혼식 날이 되었죠. 그저 미안했습니다. 누나로서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누나, 그런 표정하지 말어. 누나랑 엄마가 여지껏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정말로 괜찮고 누나한테 많이 고마워. 나는 누나랑 엄마만 행복하게 살면 다 괜찮아.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안해하는 저를 보고 동생은 누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말해줬죠. 그렇게 식을 마친 동생이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여행지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한 그날, 저는 남동생에게 남편이 동생 결혼식에 준 축의금 비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 매형한테 고마워서 어쩜 좋아. 매형이 축의금으로 100만 원 정도 해줬더라고. 매형한테 고맙다고 누나가 대신 전해줘.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신우이 결혼 때 남편이 낸 축의금 금액을 몰랐다면 저도 남편한테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었어요. 결국 서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곧장 거실로 나가 태평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수연이한테 축의금 100만 원만 했어? 아가씨한테는 1,000만 원이나 해놓고 내 동생은 10배나 줄여서 줬더라. 그런데 수연이는 당신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내 동생 결혼할 때 돈이라도 줬어?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100만 원이나 줬다고. 내가 이러는 게 안 입고 오면 너도 돈 벌어서 네 동생 용돈이든 축의금이든 주고 싶은 만큼 주면 되잖아. 제발 많은 걸 바라지 마. 너 때문에 친정에 돈 쓰는 것도 아까워 죽겠으니까. 그래, 그럴게. 당신이랑 이런 대화 정말이지 너무 지겹다. 당신 말대로 내가 돈 벌어서 당신한테 차별받는 불쌍한 우리 친정집에 원 없이 용돈도 드리고 눈치 보는 일 없이 편하게 좀 살고 싶다. 네가 우리 친정에 쓰는 돈이 아깝다는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드네. 어이구, 퍽이나.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 뭘 믿고 그래 당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나 키우면서 살아. 그게 당신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시댁 일도 좀 도와주고 엄마랑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애교 부리는 것도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야. 알아?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시댁에 비유 맞추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은 친정에 잘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강요하는데? 뭐? 애교도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알아? 아우, 야, 됐어. 됐다고. 그만하자. 너같이 차갑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한테 뭘 바라겠냐? 너 같은 며느리를 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아유, 한심스러워서 정말.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댁 타령만 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됐든 내 능력을 되찾아서 저런 놈한테서 경제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취업 훈련을 통해 제가 관심 있어 했던 인터넷 쇼핑몰 분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우며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쇼핑몰은 저한테 최고의 조건이었죠.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구매 대행 개념이니 저는 옷을 골라서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 그대로 발주만 넣으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무서운 고객 상담일 때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지만 그래도 예쁜 옷이 마음에 든다라며 좋은 글을 남겨주는 고객들의 후기에 저는 날이 갈수록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딸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열심히 새로운 꿈을 키워가던 저는 한 해외 쇼핑몰로부터 제휴를 맺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동남아시아 쪽 쇼핑몰에 제가 저의 쇼핑몰을 브랜딩하여 독점으로 계약하게 되었죠. 물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저었던 저는 그동안에 맛보지 못한 쏠쏠한 수입을 맛보았고 저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이번 주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레스토랑 예약해서 다 같이 밥 먹자. 누나가 살 테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올케한테도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래.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많이 못해준 게 아직도 걸려서 그래. 무튼 그날은 약속 잡지 말고 꼭 같이 와. 알겠지?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남동생 부부한테 결혼할 때 못해줬던 마음을 담아 용돈도 줬어요. 무엇보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친정을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했죠. 저는 엄마의 생신날을 맞이해 백화점을 들러 처음으로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리곤 비싼 식당에서 다 같이 밥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물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툴툴거리며 시댁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겠지만 제가 직접 돈을 벌어 사드린 선물이고 식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지겨운 대화는 점점 줄었지만 가끔 저를 비꼬는 듯한 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 우리 친정을 챙기려면 항상 시댁을 먼저 챙겨야 했었거든요. 친정보다는 시댁에 더 좋은 걸 드려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친정에 줄 수 있도록 허락한 남편과는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던 우리의 결혼 생활을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장모님 때처럼 백화점 가서 좋은 선물로 하나 골라서 사드려. 식사는 알아서 정성껏 준비하고. 당신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내가 왜? 각자 챙기자며. 너네 엄마는 네가 챙겨. 나도 우리 엄마 내가 챙겼지. 당신이 챙겨드렸어?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다 갔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신상을 차리라고? 당신 엄마 생신이래. 왜 자식도 아닌 내가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각자 자기 가족만 챙기자며.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생신을 왜 나한테 챙기라는 거야? 설마 친정엄마하고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남편의 뻔뻔함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어 있었죠. 생일상을 차리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길래 싫다고 했더니만은 그럼 용돈이라도 제대로 드리라며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야기 들어보니 당신 남동생한테 그놈의 결혼 때 못해준 거 미안하다고 몇백이나 되는 걸 척하니 주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는 장모님한테도 용돈 많이 보내드렸다던데?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돼? 나야말로 어이가 없다. 나는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보고 네가 번 돈으로 알아서 주라며. 그래서 내가 알아서 벌고 알아서 드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수연이만 챙겨줬어? 아가씨도 챙겨줬어. 당신은 꼴도 보기 싫어도 그래도 아가씨한테는 내가 새언니인데 결혼할 때 제대로 못해준 거 그거 미안해서 내가 수연이랑 똑같이 돈 줬어. 그럼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참 이기적이다, 어? 그동안 당신이 나랑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한 거 생각해봐.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닐 텐데. 고작 내가 당신 엄마 생신 안 챙겨드린 게 그게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서운해. 이제 와서 당신이 똑같이 당하니까 분하고 억울해 죽겠지? 난 몇 년을 그러고 살았어. 이제 내 기분 이해가 돼? 그때였어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까맣게 변하더니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기절했던 것처럼 있다가 눈을 떠보니 저는 어느새 바닥에 내던져 있었어요. 남편 놈이 제게 손찌검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를 밀치고도 분이 안 풀린 건지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서 있는 그놈을 보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혀를 깨물고 뚜벅뚜벅 걸어서 그 자식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며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죠. 그 자식은 제가 자기를 때릴 줄은 몰랐던 건지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너 못 칠 것 같았어? 쓰레기 같은 자식. 네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남이 너한테 하는 건 못 견디겠지? 그래서 네가 여지껏 남 비위나 맞춰가면서 영업이나 뛰면서 사는 거야. 알아? 왜?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려고? 걱정하지 마.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으니까. 이혼하자, 이혼해! 나는 너같이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놈이랑 더 살고 싶지도 않아. 내 딸, 너 같은 인간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 이혼하자고! 너 진짜 정신이 나갈 대로 나갔구나. 그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고 나면 네가 뭐 아주 잘 살 것 같나 보네?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인 거야, 알아? 후회를 해도 내가 후회해. 그래, 네 말대로 누가 얼마나 후회하고 샀는지, 누가 얼마나 잘 샀는지 두고 보자. 나중에 후회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희, 내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당시에 제 사업이 커지면서 집도 매매해서 이사를 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니었으니 그놈은 제가 내쫓으면 내쫓는 대로 나가야만 했죠. 그 와중에도 자기 자존심 부리겠다고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다 때려부시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식이 텔레비전을 부시는 것까지 일부러 다 촬영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두고 분명 분쟁이 있을 테니 그때 증거로 사용하려 마음먹었던 거죠. 그런 인간한테 절대로 내 자식을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저요, 그 자식한테 돈 한 푼 넘겨줄 생각 없고요. 우리 지혜 양육권도 절대 넘겨줄 마음 없어요. 제가 수임료는 정말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을지라도 이혼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임료는 얼마든지 낼 테니 내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내가 다 가져올 수 있게끔, 그리고 나한테 마음의 상처라는 상처는 다 내버린 그 망할 인간한테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 몇몇 변호사들은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자기네들은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발을 빼기도 했어요. 그러다 마음이 맞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그냥 내 딸 자식 너 같은 여자한테 뺏길 것 같아?
나 재소송 갈 거야. 양육권 두고서 내가 다시 소송 걸 거라고. 두고 봐. 내가 너한테서 우리 집 다시 찾아올 거니까. 너는 지금 네가 말하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봐. 지희가 물건이니? 뭘 뺏고 말고야. 네 자존심 상한 거 억울해서 애 걸고 넘어지지 마.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희 절대로 너한테 안 보내. 알아?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절대로 너 같은 자식한테 지희 못 보내니까. 재소송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위자료나 제대로 보내. 양육비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실력 좋고 담력 좋은 변호사님을 만난 덕에 저는 기나긴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망할 인간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고 소중한 제 딸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놈은 자기가 다시 소송을 걸어서라도 양육권을 빼앗아 올 거라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식이 재소송을 걸겠다며 큰 소리친 건 정말로 딸아이를 향한 부성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자기가 저한테 졌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를 부린 거죠. 나중 가서는 소송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더 들고 한다는 걸 깨닫고는 일절 소송의 소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나쁜 아빠 리스트에는 올라가기 싫었는지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처음 쓰다 보니 그 사람과 내가 주고받았던 대화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상황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정말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써내려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이혼을 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늘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